뭐 이효리가 제주도에 가서 김희애 씨, 양현석 씨, 장동건, 고세영 부부는 가평에 1가구 2주택이어도 시골집은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땅은 겨울에 사야 됩니다.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저도 대학 이후에 뭐 바로 언론사에 입사를 해서 부동산 관련 현장 뉴스에서 이제 한 35년 뭐 이상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척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와서 좀 반퇴한 이후에 10년 전에 마련했던 강원도에 있는 산장하고 이제 캠핑장 천천히 돌아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뭐 구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예전에는 월급 많이 주는 데가 네, 1순위였다면 요즘은 좀 삶하고 좀 균형을 맞출 수 맞아요. 있는 곳을 좀 네.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삶의 만족도에 대한 트렌드가 주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컨하우스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별장하면 뭐 진짜 재력가들의 막 뭐 상장처럼 여겨졌는데 네, 요즘은 조금 더 값싸고 약간 좀 더 트렌디하고 세련돼지고 조금 가벼워진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주택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세컨하우스라고 얘기도 하고 전원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보면 좀 거기 가서 좀 쉬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끼리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곳. 주말에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바람도 거기에 좀 같이 합류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하우스 형태를 좀 살펴볼게요. 전원주택형이 있고 아파트형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원주택부터 뭐 좀 설명해 주세요. 나누자면 한 두세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원주택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산과 계곡, 강, 바다 뭐 이런 데 인근에 직접 이제 집을 짓거나 또는 가서 조금 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빈집이나 이런 세를 얻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 계곡이나 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단지형으로 조성을 해서 업자가 임대를 거기에 주는 건가요? 그렇죠. 땅을 파는 경우들, 뭐 100평, 200평씩 잘라서 땅을 파는 그런 단지형 형태도 있고, 이렇게 전원주택형 한 두 가지 형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언론계에 같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신 분들이 가평에다가 한 200평 정도 개인적으로 사서 블루베리도 심고 컨테이너 하우스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뭐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들은 평창에 여러 명이 같이 단지형을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100평, 200평씩을 다 나눠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들은 뭐 한 3억 정도 돈이 3, 4억 정도 다 같이 들어간 가서 것 같고요.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여름 단지처럼? 8명이 가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가구가 같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좀 이웃 집도 좀 서로 봐주고 도와도 주고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형. 근데 아파트형은 되게 관광지, 휴양지 이런 데들의 관리가 좀 쉽다 이런 차원에서 아파트형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래 들어와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마당 관리하고. 마당에서 뭐 바베큐 할 때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다 치우고 풀꽃 걸라고 하면 힘들기 벌레도 때문에.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뭐 또 서울에 있는 집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걸 전세로 놓고 그 전세 보증 걸 빼서 수도권 지역에 가서 좀 넓게 전원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베이비 부모 은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복작복작되는 서울보다는 조금 더 한적한 데서 살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회귀해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받은 돈으로 수도권 주변에 가서 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좀 될 수 있으면 일단은 1, 2년은 임대를 좀 얻어서 가서 살아봐야 된다. 일단 가서 살아보고 선택하는 그렇죠. 게 나을 우리 것 뭐 같다. 식구들하고 같이 한 뭐 1, 2년 정도 임대를 먼저 해서 식구들하고 주말에 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이 좀 괜찮은가 이런 파악도 좀 해보고 가족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서서히 마련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가서 땅부터 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땅을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건축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땅을 사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좀 지역을 좀 잘 살피고 전원형이 맞는지 또는 아파트형이 맞는지 내가 어디에 좀 맞는지. 그렇죠. 뭐 레저의 단지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가족들이 스키를 열심히 좋아하면
스키 타러 이제 다니고 강원도나 지금 충청권에 그런 레저형 아파트 이걸 세컨하우스로 구입을 하는 경우들도 그런 걸 상당히 레저형 아파트라고 네네네 하는군요. 그렇죠. 네. 네.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한번 세컨하우스를 구입을 해서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계곡이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산세가 아주 좋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찾는 그런 빈도가 높은 것 같고요. 고속도로가 많이 개통이 되고 또 KTX라든지 SRT처럼 고속 전철망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수도권 주변에서 자꾸 이제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들 동계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뭐 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지 또는 강릉까지의 KTX 개통이라든지 또는 뭐 제2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서히 강원도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을 이제 다시 강원도로 네, 가고 있어요? 강원도로 몰리는 것 같아요. 홍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양, 속초까지도 이제 그런 바람이 많이 불었고 또 이제 강릉도 이제 그런 영향권에 속해 있고 또 평창도 이제 또 그런 곳이죠. 또 5대 단자락 중심으로도 많이 이제 그렇고요. 원주권, 횡성권 뭐 이런 쪽도 또 좀 굉장히 관심 지역인 것 같고요.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세종시 중심으로 또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부산권 중심으로도 이제 주변 동부산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마산이나 진해 뭐 이런 쪽들도 자연이 수려하고 또 숲도 많고 바다가 잘 진주도 보이는 지역. 좋잖아요. 진주도 좋죠. 네. 뭐 서부 경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산청 지역으로 많이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 북서 뭐 이런 쪽들이 골고루 지금 막 번져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이 많이 인허가가 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기 지역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다 해당 지역에 가면 측량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측량 회사에다가 내가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인기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산 좋고 물 좋고 자연 있는 곳에다가 교통까지 편리한 곳이 가장 좀 유력한 인기 지역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어디를 선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주변에서 보시면 뭐 이효리가 제주도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너무 좋아 있으니까 보여요. 뭐 제주도로 가자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김희애 씨, 뭐 양현석 씨 다 뭐 제주 바람을 강하게 임창정 일으켰잖아요. 씨도. 그렇죠. 장동건, 고세영 부부는 가평에 있잖아요. 가평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를 따라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역 선정을 할 때 가족의 취향들을 먼저 봐야 가족의 되고 취향. 또 해당 지역에 가서는 지세라든지 땅 모양이라든지 그 마을에 과연 우리가 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강원도의 땅 잘못 사면요. 북향집 사가지고 꽁꽁 얼음 영하 30도까지 가는 뭐 그런 땅 잘못 사가지고 아주 곤욕질을 치르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땅은 겨울에 사야 됩니다. 겨울에 직접 좀 겪어보고 여름에 가면 막 숲이 다 우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저기 뭐 어디나 다 좋아 보이거든요. 다 좋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겨울에 가면 낙엽이 다 지고 나무가 앙상하면 햇빛이 비쳐서 남양 땅을 사야 되는데 남양은 눈이 다 녹아서 눈이 없거든요. 근데 북향은 겨울 내내 눈이 안 녹기 때문에 추울 것 같아요. 저 땅은 사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볼 수 있죠. 확실하게. 강원도 땅은 강원도 겨울에. 땅은 겨울에 살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실전 경험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실제 의지에 가서 땅을 살 때는 내가 사는 땅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사고 공짜로 쓸 수 있는 땅들. 마당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운동장? 강원도는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주변 또는 자연환경. 주변 자연환경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땅들이 대개 하천 부지나 국가 소유의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유지와 국유지로 나눠지는데 사유지를 내가 한 500평만 딱 사면 국유지를 그냥 쓸 수 있는 땅들이 막 2,000평, 심지어는 뭐 20만 평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뭐 그건 물론 공짜로 쓰지는 않죠. 해당 국유지의 소관, 지자체면 지자체 또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쓰겠다고 그러면은 그 하천들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싸거든요. 저도 이제 한 2,000평 정도 쓰는데 돈 한 20만 원도 안 나와요, 1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싼 땅을 쓸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될까.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따라서 내가 사는 땅의 가격도 많이 결정이 돼요. 그런 땅들이 많으면 더 비싸고 그런 땅이 별로 없으면 좀 싸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무상이라든지 유상으로 빌려서 쓸 수 있는 국유지 땅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도 주변에 좀 살펴보는 게 좋고요. 네. 또 물과 전기,
또는 도로가 어떻게 접근성이 드는지. 그럼 주변에 세컨하우스들이 많이 있는 데를 좀 가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이웃도 좀 있고 이런 지역도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염두에 둬야 할 거는 과연 한번 들어가면 평생 그 지역에서 살 건가. 왜냐하면 이게 뒤로 그걸 다시 팔거나 놔두고 내가 도시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집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판단이 뭐가 좀 서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땅을 살 때는 뭐 여기저기 소개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디 부동산에 내가 땅을 내놔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팔 때는 홀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살 기준을 때 가지고 다르고 있어요. 좀 팔 때 다른 그렇죠, 곳이 그렇죠. 세컨하우스가 그래서 될 수 있어요. 실제 강원도나 이게 충청도권에 가보면 매물이 꼭 나온 것만 나와요.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이 아닌지도 잘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도시로 다시 나갈 때 이것이 쉽게 처분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꼭 감안해야 됩니다. 1억 안 되는 그런 세컨하우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많이 들어가는 게 뭐 한 2억 선 정도. 아주 잘 짓는 사람들은 또 뭐 4, 5억 들어서 이제 한옥 형태로도 짓고 그러시는데 절대로 세컨하우스 개념이라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뭐 하여튼 1억 미만으로 해서 가족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요즘 가벼운 세컨하우스가 더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세컨하우스 짓는 걸 보면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짓거나 약간 컨테이너 같이도 컨테이너 생겼어요. 이렇게 수출용 컨테이너는 단열이 잘 돼야 돼요. 적도에 갔을 때 이게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다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열이 잘 돼요. 이제 그런 수출용 컨테이너 같은 경우로 지은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경우들은 아주 좋죠. 창문 뭐 이런 거 내가 내고 싶은 데다 창문을 뚫어서 낼 수도 있고 또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단점도 많이 있어요. 동파가 많이 일어나요. 겨울에. 겨울이 예. 문제군요. 그렇죠. 겨울이 문제. 그게 뭐 이제 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난방을 해야 되니까. 관리 계속 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 비용, 난방 비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조금 즐기고자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는 배보다 더 배꼽이 더 큰 상황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특히 전원으로 가시는 분들은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땅을 너무 크게 사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땅을 너무 크게 사서. 그렇죠. 그 뭐 1년 12달 일만 해야 되거든요. 도시에서 평생 사는 사람이 시골에 않을 나가고 것 쉽지 같아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어깨 아프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전원 생활에 제 맛도 못 느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여튼 땅을 크게 사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연금 나오는 거 가지고 귀농귀촌 하되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낸다라고는 기분으로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투자성이 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그런 하시게 될 생각도 하실 것 거거든요. 같은데. 바로 이제 그것들 때문에 교통이 새로 개통될 만한 곳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바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양평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철하고 연결도 되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새로 지금 개설될 그럴 계획으로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권역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서 그런 주변에 이제 숲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곳이면서 내가 자동차로 뭐 그냥 바로 한 5분이나 10분 만에 교통이 이제 닿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택해보는 게 좋겠고요. 지역을 선정할 때 좀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될까 정리를 좀 해보면 강원도 땅은 겨울에 꼭 네, 가야 된다. 집을 좀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하천 부지 뭐 주변은 환경은 좀 어떤지 이런 입지를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나 전기 같은 거 잘 끌어올 수 아주 있는지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주민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좀 가볍게 작게 좀 1년 정도 2년 정도 살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야지 앞으로 또 투자를 할 때 그 후에 지속성이 좀 잘 이어질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컨하우스를 이제 마련을 할 때 사실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예전에 특히 이제 강화도라든지 또는 포천 뭐 이런 지역도 전원주택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에 일찍이 마련한 분들은 별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별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딱 그게 화학이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어도 사실은 이제 면 단위나 군 단위에 내려가시면 집이 좀 커도 그거는 무주택 같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집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서울에만 있으면 그냥 1주택으로 됩니다. 집은 분명히 여기도 있고 시골에도 있는데 시골집은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세무서에서 그게 별장인가 살고 있는 건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전기세가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일일이 사람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사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거주를 거기서 일부 하는 것들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시골에 있는 땅들이 크거나 또는 뭐 집이 크면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들은 뭐 이제 양도세에 있어서 팔을 때는 중과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잊으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들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시골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에 가면 2주택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좀 놓고 그런 데는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령층에 따라서도 세컨하우스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50대 이상 중년의 경우에는 앞으로 전원 생활을 좀 고려를 해서 세컨하우스를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른 게 젊은 있을까요? 부부들 같은 경우들은 저는 아파트형 이런 형태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좀 손이 덜 그러면 가는 곳. 그렇습니다. 손도 좀 덜 가고 관광지나 휴양지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뭐 분양가가 이제 서울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시골에 있는 유성도시나 이런 지역들은 뭐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주거시설을 구입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집을 짓거나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조금 나이를 드신 분들, 뭐 50대, 60대 이런 경우들은 퇴직 전인 분들 미리 좀 이제 땅을 구입을 해서 해당 지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1, 미리 2년은 이제 그렇죠. 1년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해서 퇴직 후에 그때 이제 집을 좀 하나 좀 아담하게 하나 짓겠다든지 또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나 짓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니까 땅을 좀 마련하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그런데 역시 큰 땅은 절대 욕심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관이 좋은 어떤 그런 지역의 조그마한 땅들 또는 농가주택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뭐 최근 들어와서는 아주 통 큰 분들은 무인도 섬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또 매입을 해서 뭐 한 10년에 걸쳐서 나무와 꽃 이런 것들을 계속 가서 심고 가꾸고. 무인도에다가요? 그렇죠. 갖고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퇴직을 하고 나면 무인도로 아예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집 하나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남해권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 좀 지치신 분들. 그렇죠. 네. 아주 이제 그 뭐 자연을 너무 좋아하시는 너무나 자연을 분들이고요. 또 이제 이 세컨하우스를 주말만 조금 이용하고 수익을 염두에 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임대를 주고. 그렇죠. 임대를 네. 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좀 꼼꼼히 잘 따져보면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임대 수익이 조금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나 휴양지 같은 경우들은 내가 뭐 거기 1년 내내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도 놓고 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수익이 일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익 보장형 형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시골에 가면 비어있는 농가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집들, 산촌 이런 데들도 이제 비어있는 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사용한다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거기서 좀 빠져나오기도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염두를 둬야 되겠고요. 나이를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식구가 좀 원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병원을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그 병원, 갑자기 위급 상황 그렇죠. 생겼을 때 그런 인접지의 병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사계절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 사람 만나는 거랑 비슷하네요. 한 사계절은 겪어봐야 맞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네. 너무 급하게 좀 생각하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입지도 좀 보시고 주변 환경도 좀 보시고 내가 어디 연령층에 속해 있는지 이 부분도 잘 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좀 하셨지만 이 세컨하우스가 팔려고 할 때는 막상 또 잘 안 팔리는 네, 경우도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여기가 정말 핫하다, 좋다 하고서 기사는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세컨하우스 좀 어떻게 전망이요? 전망을 하시나요? 지속적으로 관심은 높아질 겁니다. 네. 바캉스 문화도 결국 뭐 서구의 문화인 것처럼 그런 좀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그리고 우리는 이 전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동경이 마음속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항상 생겨납니다. 있어요.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으로 탈출하는 경향들은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55년에서 63년도 출생을 하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경쟁 속이 아니고 좀 한가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골에 집을 두고 세컨하우스 개념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뭐 실제 주변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별로 즐겁지 않은데도 계속 자연을 보는 거는 그만큼 어떤 로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그렇죠. 항상.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컨하우스의 어떤 그런 탈출, 붐 이런 경향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귀농귀촌이 지금 매년 배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저 세컨하우스의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인터넷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직접 가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가셔서 그 매물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그 해당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인지 뭐 필요하다면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도 들어가서 좀 알아볼 것도 좀 알아보고요. 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줄어드는 데 간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겠죠.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가서 괜찮은 매물을 선점을 해야 투자성도 있고 나중에 충분히 매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해당 지역의 인구의 변화라든지 산업의 변화, 호재성이 뭐가 있는지 특히 교통망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은 자기가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컨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퍼스트 하우스만큼이나 봐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지 않고 발품 좀 팔고요. 네, 단물이 얻어지는 거 없거든요. 네. 발품을 파셔야 된다. 결국 그래서 뭐- 휴가도 올여름 휴가를 아예 그걸 염두에 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보고 휴가를 가는 한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러 사람을 휴가지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 토백이로 살고 있는 분들을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뭐 친구가 되거나 아저씨가 되거나 좀 사귀어놓고 또 뭐 시간이 좀 나면 또 해당 지역도 내려가 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친화력 있게 해당 지역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1, 2년 정도는 꼼꼼하게 주변 환경 같은 것도 잘 살펴본 후에 최대한 가볍게 세컨하우스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에 다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도 해드리죠. 네, 맞아요. 댓글 아래 남겨주시면 자세한 이야기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시대의 흐름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대신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게 부동산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그 일에 따른 정부가 좀 지원을 팍팍 해준다. 전체 들어가는 자금의 30% 정도만 본인이 하면 뭐 근데 2억이라고 그러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바로 은행에 가셔서 청약 종합저축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